네, 안녕하십니까. 아이판스 다이얼로그 진행을 맡은 외교안보연구소장 이문입니다. 오늘은 국립외교원의 김동석 교수님을 모시고 수단 사태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아프리카 문제를 연구하고 강의하는 김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립외교원에서 아프리카 최고 전문가시라고. 아닙니다. 최고는 아니고 뭐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냥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넓은 대륙 아니겠습니까? 예. 광활하고 또 그 중에서도 수단. 아마 이제 올 4월에 우리 교민 철수 작전 때문에 국민들께 조금 알려진 걸로는 제가 아는데 수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아프리카에 관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알려진 나라 했을 때 뭐 남아공, 이집트나 뭐 에티오피아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잘 모르실 텐데 수단은 이제 북동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요. 알제리, DR 콩고에 이어서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중앙아프리카공, 남수단 등 7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한 4,500만 정도가 되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아랍계통 무슬림입니다. 하지만 변방 지역인 다르푸르나 뭐 사우스 코르도판이나 뭐 그 남수단 접경 지역에는 이제 비아랍계 흑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은 이제 경제적인 잠재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참깨나 아라비아 검이나 밀 등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 연맹의 이 농업 기구의 본부가 이제 수단의 하르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금이라든가 석유, 뭐 철광석과 같은 이 광물 자원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독립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쿠데타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수단 독립전쟁, 그 다음에 다르푸르 전쟁 등으로 이제 여러 가지 내전에 좀 시달려가지고 정세가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1970년대 수교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대우그룹이 이제 타이어 공장도 건설하고 이제 수단에 진출하면서 이제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수단 아까 설명하시면서 남수단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수단, 남수단 이렇게 분할되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 뭐 내전까지 연결이 된 거. 이번 수단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 어떻다고 보십니까? 남수단 분리 전쟁은 독립 이후에 이제 터졌다가 이제 1차 전쟁은 이제 72년에 종전이 됐었고, 그다음에 1983년부터 2005년까지 이제 2차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후에 이제 남수단이 독립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 전쟁은 남수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수단은 지금 이제 수단의 이제 두 지도자를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관계는 없고, 이 수단 분쟁은 군부 내의 두 권력자가 권력 다툼을 하는데 이게 폭력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수단 군부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군부를 생각하는데,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부 내에 두 개의 주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규군이라고 하는 수단 암드 포시스라고 하는 이제 압델 파타르 알 부르한이 이끄는 정규군이고, 또 하나는 이제 RSF라고 레피드 서포트 포시스라고 하는, 이건 이제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우리가 이제 헤메티란 별명으로 알려진 그 사람이 이끄는 조직입니다. 이 두 조직으로 군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직이 RSF도 정규군인가요? 이거는 이제 정규군은 아니고 약간 파라밀리터리 준군사 조직으로 보시면 되는데 군사적인 역량은 맞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부 내에 두 개의 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원래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속으로는 뭐 경쟁하고 질시하고 이런 건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조금 이제 한 2000년대 초에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다르푸르 내전 당시 때 이 헤메티가 이끄는 잔자위드
민병대가 정부군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다르푸르 반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잔자위드 민병대는 뭐 학살, 강간, 주거지 파괴 등의 이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해서 이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잔자위드 밀리샤를 이 민병대를 바탕으로 이제 신속 대응군을 이제 창설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일단 준군사 조직, 자기 밑에 준군사 조직을 둬가지고 정규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그러니까 군끼리 군을 견제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래서 권력을 공고화할 목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규군과 요 신속 대응군이 힘을 합해서 이제 바시르 정권을 이제 쿠데타로 축출합니다. 그 당시에 2018년 말부터 이제 생필품값이 한 3배 정도 올라가지고 그때 반정부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되고 이제 바시르 대통령이 이제 그걸 진압하려고 그런 이제 혼란 상태였는데, 그런 혼란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 군사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시르를 몰아냅니다. 이후에 이제 요 민간 세력,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지도자들하고 손을 잡고서 공동정부를 출범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뒤에 2021년 10월에 이 두 지도자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민간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자신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은 이후에도 이제 정세 불안이 지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단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반쿠데타 시위가 지속되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시 민중으로 돌아가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군부 지도자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민간 시민 혁명 세력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젠다를 협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군 통합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민정으로 가면은 두 개의 군대는 있을 수 없다. 이제 알부르한 정부군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신속 대응군 헤메티한테 RSF가 정규군의 통합이 돼야 된다. 빨리 통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헤메티의 입장에서는 신속한 통합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됐을 때 자기는 1인자가 못 되고 2인자가 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견제를 하게 되고 자신이 언제 쫓겨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수단 경제는 군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부르한과 헤메티는 둘 다 엄청난 부를 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헤메티는 이 다르푸르 출신인데 다르푸르에 금광이 많이 납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광을 통제하고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거둬듭니다. 근데 신속 대응군이 정규군으로 통합을 됐을 때 자기가 정치적 위상이 약화가 되면서 이런 부가 뺏길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또한 인권 유린, 과거 다르푸르 전쟁 때 인권 유린을 자행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쿠데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이제 인권 유린을 자행했기 때문에 어떤 사법 처리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속한 통합에 이제 반대하게 되고, 반면에 알부르한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면서 이 신속 대응군, 좀 눈에 가시 같은 신속 대응군을 약화시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으면서 이제 이것이 폭력으로 표출이 된 게 이번 수전 내전입니다. 하나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이 두 지도자의 권력 투쟁은 약간 좀 출신 배경이나 정체성 대립의 양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부르한은 전통적으로 수단의 권력을 독점했던 이 수도 하르툼과 그 지역의 리버나일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통 군사 엘리트 교육 코스를 밟아와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이제 이 정규군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반면에 헤메티는 수단에서도 가장 못 사는 변방 지역 차드와 인접한 다르푸르 출신입니다. 그리고 차드에서 넘어온 리제이갓이라고 아랍 부족 출신입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낙타상인 출신입니다. 오. 네. 그러다가 이제 다르푸르 때 이제 잔지위드 민병대를 이끌면서 이제 권력에 차근차근 접근해서 거의 정점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이렇게 정규 교육을 못 받고 변방 출신인 이 헤메티가 정치적으로 부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질시를 하고 불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메티가 대통령이 된다? 이거는 이 수단 전통 엘리트들에 있어서는 이제 상상하기 싫은 그런 일입니다. 반면에 헤메티는 수단의 전통 군부 엘리트, 뭐 정치 애들과 협력을 하면서도 이 엘리트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는 걸 알고 질시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전통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어떤 출신 배경으로 인한 대립, 이것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대조적인 두 지도자들인데요. 네. 수단 국민들은 뭐 혹시 지지 어떤 그런 선호가 있나요? 두 지도자들 사이에서? 오마르 바시르 대통령이 축출된 다음에는 이제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수단 국민들이 이제 군부를 좀 지지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동 정부 만들고 이제 압돌라 함독이라는 이제 경작자 출신이 이제 수상이 총리가 되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군부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반감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2021년 10월 쿠데타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 이 군부 지도자들이 권력을 내놓지 않겠구나 민간에게. 그러면서 반쿠데타 대중 민중 시위가 확산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이 두 군사 지도자가 민간인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전투를 벌이면서 이 두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현재 극에 달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민간 세력, 민간 지도자들은 전쟁으로 이제 혼란스러운 관계로 이제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수단 분쟁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좀 소모전으로 치달으면서 이제 서로 지쳐가고 이제 막 국제사회에서 뭐 평화협상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압력이 들어오면은 이 민간 세력, 시민혁명 세력 지도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고 이 국민들이 이 두 지도자는 이제 권력에서 배제돼야 된다 하는 이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아까 처음에 뭐 시작하실 때 수단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3위의 예. 큰 나라라고 하셨는데 이 수단 내전 상황은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주변 국가, 특히 뭐 이집트하고도 인접하셨다, 뭐 인접하고 또 에티오피아, 차드 등등 큰 나라들하고 인접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다고 보고 계신지? 특히 이제 인접국의 경제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200만 명 정도의 수단인들이 지금 집을 떠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 가 있고 60만 명 이상이 지금 국경을 넘어서 인접국 차드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으로 이제 피난을 떠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집트, 차드, 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에티오피아 등등도 코로나19 확산,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 와중에 몇십만 명의 수단인들이 난민으로 받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지원이 충분히 않다면 이 국가들이 먹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뭐 캠프도 차려야 되고 식량도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난민의 대량 유입은 이들 국가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인접국의 안보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드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르푸르 바로 이제 수단의 이제 서쪽에 이제 차드가 위치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루툼에서 이제 전투가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전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는데 특히 이 다르푸르 지역에서 전투가 지금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헤메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메티 세력이, 헤메티는 아랍 계통 다르푸르의 이제 부족인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다르푸르 내전 같이 이 비아랍계 부족들을 타겟으로 지금 그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셀리트나 이런 비아랍계 이제 부족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수단 분쟁이 격화되면서 다르푸르에서 그 2000년 초반에 벌어졌던 내전에 의해서 제2의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게 확산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단의 다르푸르에 사는 종족들이 차드 국경 넘어서 자기들의 이제 같은 부족 출신들을 전투로 이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드 정부에서는 이 수단 분쟁이 이제 자기들의 안보를, 특히 이제 수단 국경 지역의 이제 안보를 위협할 것을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드 정부의 이 정부 지도자들이 이제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자가와라는 부족 종족 출신입니다. 근데 이 자가와가 다르푸르의 비아랍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2000년대 초에 다르푸르 내전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반군들을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정부에 대립을 했는데, 만약에 다르푸르에서 아랍계 부족과 비아랍계 부족 간의 이 교전이 격화될 경우 차드 정부가 개입을 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분쟁이 국가 간의 어떤 갈등,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정치적인, 경제적인 영향을 주변국한테 끼친다면 그 주변국도 여러 가지 수단 내전에 대해서 입장을 가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런 주변국들, 특히 외부 세력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주변국들은 이제 다 이제 내전을 중단해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고, 이 아프리카 내에서는 이제 아프리카 연합하고 이가드라고 이제 동아프리카 국가들로 구성된 이 지역 기구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뭐 분쟁 해결을 위한 특사도 임명하고 막 좀 해결을 위해서 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성과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단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잠재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홍해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해는 원유와 상품 주요 수송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랍 트로이카라고 하죠.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 세 국가가 이제 사실 바시르 때부터 지원해왔고, 뭐 쿠데타 이제 바시르가 축출 이후에도 수단 군부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들이 군부 지도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민간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영향력을 넓힐 경우에 수단발 민주화가 이제 자기들 국가에 이제 퍼지는 것을 이제 우려하기 때문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군부 지도자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알부르만하고 LCC하고 친구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규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랍에미레이트는 뭐 양쪽 다 뭐 이렇게 친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메티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메티가 과거에 이제 예멘 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제 파병을 했습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편에 그 연합군에 파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르푸르가 금광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금 관련 이제 산업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해가지고 약간 헤메티 쪽으로 그러니까 신속대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이렇게 약간 현재도 이제 중재를 하고 있고, 이제 두 세력 간의 이제 분쟁을 멈추게 하려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에 기울어지지 않고. 이제 러시아, 뭐 중국, 미국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러시아는 과거부터 이제 수단에 이제 해군 기지를 건설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좀 넓히고, 그다음에 서방을 견제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다음에 RS, 그러니까 신속 대응군 이 헤메티
좀 친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메틱 이제 바그너 용병이 요즘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바그너 용병이 이제 수단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그너 용병이 이제 그 헤메티 군 이 조직원들, 그러니까 군인들을 훈련시켜주고 뭐 무기도 제공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금강 개발권을 얻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이 이제 수단에 있었다는 이유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하고 이제 막 경제적인 교류가 잘 안 되는데 그 틈을 뚫고서 이제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진출을 많이 해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 수단에서 이제 무력 충돌이 나고 이런 거는 정말 그들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경제 이해가 침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은 과거에 이제 수단을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었고 그게 쭉 유지가 되다가 얼마 전에 테러 지원국을 해제하고 이제 바시르 대통령 축출된 다음에 원조도 재개를 했었는데 2021년에 2차 쿠데타가 터지고 나서는 원조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부 지도자한테 조속한 민정이양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더불어서 이제 중재 노력을 지금 제다에서 중재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수단 분쟁에 관해서 이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멈추라고 하고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은 지금 중재, 뭐 AU도 그렇고 다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이 외부 세력이 뭐 특정 정부군이나 신속병의 편에 들어가지고 뭐 본격적으로 군사전한다 이런 징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리비아의 뭐 군벌이 뭐 RSF를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국가들은 지금 현재는 이제 분쟁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분쟁 종식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은 이 지금 비극적인 이 수단 내전도 좀 빨리 종식이 됐으면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수단 내전의 앞으로의 전개 양상이나 그 결과 같은 거에 대해 예측을 해보신다면? 저도 너무 지금 인명 피해도 너무 크고 지금 수단이랑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 뭐 안보 모든 거에 지금 이제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8년에 수단을 가봤습니다. 수단 출장도 가보고 거기서 이제 정말 너무나 좋은 인상을 받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좀 빨리 끝나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이제 불행히도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봤을 때 휴전 협정이 지금 이제 수단 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뭐 24시간 휴전, 뭐 72시간 휴전, 지금 이게 10번 이상 이제 휴전을 한다고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싸웁니다. 계속 서로가 서로를 비난을 하지만 계속 위반이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재해가지고 야 니네 이제 휴전해라 해도 그리고 뭐 제재를 뭐 이제 위반하면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놔도 그래도 위반을 합니다.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이제 이 두 세력이 이번 분쟁을 거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보를 하고 타협을 했을 때 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상은 약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편이 나를 이제 제거하려고 들 것이다. 뭐 그냥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휴전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뭐 인프라가 파괴가 되고 뭐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상관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군사적인 이점이라고 하죠. 이 두 정부군과 신속대응군의 두 세력 간의 군사적인 이점이 되게 다릅니다. 정규군은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고 병력 규모가 신속대응군의 2배입니다. 물론 이제 최신 무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이제 폭격 얘기, 그런 폭격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부군이 이 신속대응군의 기지를 폭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신속대응군이 거의 민간인 밀집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많이 납니다.
반면에 신속대응군은 공군력은 없지만 정부군만큼 온갖 최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력을 제외한 모든 모든 건 다 최신을 있습니다. 다 갖고 예. 있다. 그 다음에 이 신속대응군 병력이 과거에 예멘에 참전했었고 리비아에서 하프타르 편에 서가지고 전쟁 참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전이라고 게릴라전, 게릴라죠. 척박한 환경에서 이제 하는 그런 전쟁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르툼이라든가 이런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가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시가전을 잘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규군이 이제 공중에서 폭격을 하고 그래도 이 신속지원군은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군의 약점을 파고들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수단 분쟁이 이제 소모전으로 좀 장기화되면서 좀 소모전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단 전쟁을 이제 종결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도 방법을 사람들이 많이 내놓는데 좀 공통적인 견해는 일단 이 두 세력이 외부의 지원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그거를 고려할 때 이 외부 세력 아까 말씀드렸던 뭐 AU 무슨 이가드라트 아프리카 지역기구 뭐 아랍 트로이카 미국 뭐 러시아 등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재 이제 따로따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 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한편 막 AU는 AU대로 이제 중재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코디네이티드 리스폰스라고 하죠. 이렇게 좀 조직 이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조직화된 압박을 하게 된다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해온 그 특성상 이 두 군사 지도자들이 휴전을 하고 좀 이게 길게 그다음에 이제 평화 협상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총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수단 내전의 어떤 가시적인 뭐 종결이라든지 좀 평화가 찾아와서 수단 국민들의 그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립외교원 김동석 교수님 모시고 아이판스 다이얼로그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